자, 지금 이번에 챕터 2 재무 상태표입니다. 재무 상태표. 첫날부터 용어가 안 들어본 단어들이 많죠? 이거 한번 먼저 볼게요. 회계 기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우리가 공부한 게 3가지밖에 없어가지고 눈에 딱 들어오죠. 회계 연도라고 한다. 회계 기간 비슷한 거 하죠. 똑같은 말이다라는 말이고, 그러면 회계 기간, 회계 연도는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배웠죠, 맞죠? 전기, 단기, 차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근데 유동과제, 비유동의 구분 기준이다. 이것도 사실은 맞는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수업 진행되면 유동과 비유동에 대한 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때 되면 또 1년이라는 이야기 해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는 있어요. 되게 좀 애매한 문제입니다. 금방 배웠죠? 1년이라는 기간적 범위를 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정답은 회계 연도라고 한다. 자, 본격적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종류 중에서 첫 번째 재무상태표다라는 뜻이에요. 재무제표라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재무상태표라는 뜻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제 회계란 채권자와 주주에게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를 통해서 전달하는 과정이다라고 배웠고요. 그때 재무제표 종류 중에서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5가지를 했습니다.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재무상태표. 또 하나 뭐였죠? 손익계산서. 또 하나는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 시선이 계속 밑으로 가죠. 네 번째가 자본 변동표. 5번째가 주석.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해요. 영어를 왜 못하냐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뭐 하냐면 포기를 하죠. 근데 이제 제 나이대가 이제 40대 나이대인데, 정확하게 얘기해서 암기라는 것이 이제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나면 잘 안 된답니다. 암기라는 것 자체가 퇴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하는 방법은 여러분 다 고등학교 지났으니까 우리 나이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은요, 외우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계속 봐야 돼요. 몇 번 본다라고 그러죠. 몇 번이나 계속 봐야 돼요. 공민지시라고 외우는다고 하면 안 외워져요. 오늘 또 보고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죠. 공민지. 내일 또 보고 공민지. 이러다 보면 이제 외워지는 거죠. 그렇죠? 이름을 외우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학습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몇 번 읽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읽어야 돼요. 아까 여기 있는 글자가 뭐였죠? 재무제표. 통으로 글자가 처음에는 I라는 제자고 세 번째 글자는 어이라는 제자입니다. 재무제표. 자, 재무상태표입니다. 이게 재무죠. 돈에 관련된 거고, 얘는 상태. 재무를 좀 다르게 해석하시면 돼요. 재산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재산, 상태표. 내용은 이겁니다. 재무상태표의 그 내용은 너 지금 돈 얼마 있어? 라는 뜻입니다. 너 지금 돈 얼마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소개팅을 했어. 보는 사람은 2가지가 좀 다르게 봅니다. 한 명은 너 지금 돈 얼마 있어? 재산 상태가 얼마야? 예를 들어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야? 이걸 따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느 분은 너 직업이 뭐야? 너 1년에 얼마씩 벌어? 너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사를 바라보는 그 전문가들도 보는 시선이 달라요. 그 회사에 돈이 얼마 있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재무상태표를 중시하고 보고, 그 회사의 영업이익이 얼마야? 당기순이익이 얼마야? 이게 따지시는 분은 손익계산서를 좀 주의 깊게 보는 겁니다. 1년에 돈을 얼마나 버느냐. 그래서 개인마다 차이는 날 수밖에 없어요. 재무상태표의 내용은 일단 너 지금 돈 얼마 있어? 라는 뜻입니다. 너 지금 돈 얼마 있어? 포인트는요, 언제냐면 일정 시점입니다. 이 포인트가 얘가 포인트입니다. 점. 어느 한 점을 딱 찍어서 이때 너 돈 얼마 있어? 라고 따지는 것이
재무상태표의 특징입니다. 재무상태표는 그래서 언제라는 날짜를 팍 찍어줘요. 이게 팍 찍는다는 말을 제가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죠? 점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글자보다 이 글자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팍 박혀야 돼요. 맞죠? 점 팍 찍어야 돼요. 점을 찍으면 재무상태표의 의미입니다. 언제라는 거죠. 오늘의 재산 상태와 내일의 재산 상태는 달라요. 왜냐면 오늘 밥 먹는다고 현금이 나갈 수도 있고, 오늘 밥 먹는다고 카드를 긁을 수도 있고, 맞죠? 그래서 카드를 긁으면 부채, 이제 빚이 더 생기는 거고, 현금이 나가면 자산이 더 떨어지는 거고, 이 재산 상태가 언제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특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무상태. 어렵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름 그대로 갖고 온 거니까.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해석해라고요? 재산 상태.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 시험에서 나오는 글자들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요것을 보고 손익계산서라고 해석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요걸 보고 야 이거 손익계산서의 특징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게 얘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점을 재무상태표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차후에 이제 바로 다 뒷시간에 이제 배우는 것이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너 1년에 돈 얼마 벌어라는 거죠. 왜 1년이라고 했냐면 회계 연도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손익계산서의 작성은 1년 단위로 작성이 되고 1월 1일 되면 데이터가 0으로 바뀌어요. 손익은 1월 1일 날 시작할 때 0으로 되었다가 12월 31일 날 되는 날 이제 이만큼 작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를 누구한테 주냐고요? 재무상태표한테 넘기고 다시 자기는 0으로 바뀝니다. 0으로 바뀌고 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나타낸 표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나타낸 표. 얘는 일정 기간이 특징이 되는 겁니다. 얘 단어와 여기서도 얘 단어와 얘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손익계산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로 올라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영성과입니다. 경영성과. 1년에 돈을 얼마 버는 척도를 좀 나타낸 거죠. 경영성과. 올해의 삼성전자의 경영성과는 어찌고 어찌고 되어서 그다음 개개인에게 나누어졌던 보너스가 얼마이다. 지금 이미 소문이 좀 많이 나 있죠. 맞죠? 경영성과.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점, 기간, 경영성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네모난 칸박스. 자, 첫 번째가 일정 시점, 일정 시점. 자, 두 번째가 일정 기간. 세 번째가 경영 성과.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책 317페이지 317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317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재무상태표라고 있죠. 예,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에 보면 여기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9년 12월 31일 현재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점을 나타내고 있죠. 점. 2019년 12월 31일을 팍 찍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저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쯤 보시면 이제 손익계산서라고 나오죠. 손익계산서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를 보시면 2019년 1월 1일부터라고 나오죠. 여기 나오죠. 이게 뭐냐면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간. 점과 기간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기간. 그리고 여기 10기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소득세법에 의한 기수입니다.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는 부가세법에 의한 기수고, 10기는 이 회사가 이제 설립된 지 몇 년 지났다는 거예요. 최소 10년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정 시점, 머릿속에 콱 박으세요. 점을 팍 찍었다고 보시면 되고, 손익계산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정 기간,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간. 그리고 또 하나 더, 요거보다는 얘가 중요하다 그랬죠. 경영 성과.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매출이 올라간 데는 이제 온라인 판매 되게 많이 올랐죠, 맞죠? 근데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데가 식당과 또 뭐 헬스장, 목욕탕 등등. 그러니까 경영 성과. 전부 다 우리 이야기하는 부분이 경영 성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자로 치면 뭐랑 모양이 좀 비슷하죠? 발을정자, 여기만 딱 보면 발을정자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발을정자 모양이다라고 합니다. 발을정자 모양이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글자가 자산.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가 부채.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가 자본.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은데, 이제 일단은 왼쪽이라고 하고 얘를 오른쪽이라고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값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산의 값과 부채와 자본의 합은 뭐라는 거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다. 그리고 산은 좀 크죠. 그래서 여기 큰 게 산이에요. 자산. 작은 게 자본. 아시겠죠? 요 두 개가 헷갈려요. 그래서 요 발의정자를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되고, 이거에 관련된 시험은 100% 나옵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뭐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외워질 겁니다. 자산, 부채, 자본. 얘가 1,000원이야. 부채가 300원이야. 그럼 얘는 얼마죠? 7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차가 있습니다. 차가. 우리가 보통 차를 살 때 자기 돈 다 내고 사요? 아니면 좀 대출해서 사요? 대출해서 사죠. 대출해서 사서 여기까지가 실제적으로는 내 돈으로 산 거고, 여기는 이제 캐피탈 돈으로 산 거예요. 캐피탈 돈으로 샀는데, 하필이면 사고가 났어. 다행히 이 부분을 박은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박았어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캐피탈 빌린 부분을 박았기 때문에 마음이 덜 아프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차는 누구 차죠? 전부 다 내 차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내 거를 표현할 때는 내 거는 자산이라고 해요. 그 자산 안에는 실제적인 내 돈과 빌려서 생긴 돈도 있죠. 자산은 개념 자체가 내 거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 거. 아파트 돈 주고 사죠.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내 돈이고 일부는 부채겠죠. 그렇지만 그 아파트는 누구 거예요? 내 거지. 이해가시죠? 자산의 개념은 내 거예요, 내 거. 실제적으로 이제 개정 과목이라고 나중에 배우실 건데, 개정 과목을 배우는데 판단하는 기준이 내 거냐 남의 거냐를 따져요. 내 거면 뭐라고요? 자산. 남의 거면 부채입니다. 남의 거면 부채예요. 자산과 자본과 부채의 실제 정의가, 자산은 내 거의 개념으로 계속 가고 있고, 부채는 남의 것으로 가고. 그럼 자본은 뭔데요? 자본은 제가 표현상 진짜 내 돈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회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본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정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본. 근데 가만히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말이 맞아요. 실제적인 내 거에서 은행 캐피탈, 은행 빚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진짜 내 거죠. 맞죠? 빚을 계속 갚아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진짜 내 것이 커지게 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은 이렇게 해요. 자산은 내 것, 부채는 남의 것. 회계상 정의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개념은 잔여 재산이라고 표현하죠. 잔여 자산. 진짜 내 것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요거예요, 요것과 요것이 중요한 단어예요. 요것과 요것이 중요한 단어예요. 발을 정자를 그려서 여기에는 자산이라고 쓰시고, 여기는 부채라고 쓰시고, 여기는 자본이라고 쓰고, 그 다음 여기는 내 것이라는 단어. 내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마음속에 머무르고 계세요. 자산의 정의는 내 것, 부채는 남의 것. 이렇게. 얘는 안 중요하고. 알겠죠? 얘는 안 중요해요. 중요성으로 따진다면 빈 하얀색 종이에 발을 정자를 그리고 왼쪽에는 자산, 부채, 자본.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회계란 누구에게? 회계 정보 이용자가 누구였죠? 채권자. 이 주목을 권이라고 하죠. 맞죠? 무는 의무 뜻이고, 채권자와 누구에게? 주주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 위에는 채권자 개념, 아래는 주주가 이제 자본 쪽이죠. 맞죠? 채권자하고 주주에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부채, 자본, 이 발의정자를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모든 장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산의 개념은 내 것. 계속 해석을, 자산의 정의를 그대로 외우시면 머리에 안 들어와요. 개념은 갖고 가야죠. 내 거라고, 내 거. 이거죠. 부채는 남의 거. 이렇게. 요거는 안 중요해요. 제가 표현상 이렇게 한 거고, 실제적인 정의는 자산 빼기 부채를 자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는 이제 등식이 자산 이꼴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넘어가면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 이렇게 해도 되고, 맞죠? 뭐 계속 왔다 갔다 거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하면 왼쪽과 오른쪽은 무엇을 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대차 평균의 원리. 여기 값과 여기 값은 똑같아야 된다. 단식 부기에는 재무상태표가 안 들어가요. 복식 부기에만 재무상태표가 들어간다. 그래서 재산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아래 아까랑 반대의 그림이죠. 발을 정자에서 반대로 제가 꺾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른쪽을 뭐라고 하냐면 수익. 왼쪽으로 뭐라고 하냐면 비용. 얘는 안 중요해요. 얘는 안 중요한데 얘를 따지면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익을 그냥 외우시면 안 되고, 외운다면 는 이익이에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익이라는 글자는 결과물이에요. 수익이라는 거는 결과물이 아니라 만들어진 거고요. 이익이라는 건 근데 수익이라는 단어와 이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느끼기엔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회계에서는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회계에서도 혼용돼서, 그리고 막 혼용돼서 나와요. 수익과 이익이 막 혼용되어서 나오는데, 회계에서 말하는 거의 다 수익이든 이익이든 전부 다 말은 수익 쪽으로 많이 흘러요. 그러니까 얘는 이익이니까 는 이익이다. 그렇지 않고, 수익도 이익이라 하고, 이익도 수익이라 해요.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데, 책상으로나 표상으로는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 개념은 수익과 비용이 중요한 겁니다.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결과물. 수익이 1,000원이에요. 비용이 800원입니다. 이익은 얼마죠? 200원이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수익이 1,000원이에요. 비용이 1,200원이에요. 됐죠? 얘는 손실 200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당기순 이익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당기순 끝에 뭐라고 했죠, 제가? 이익이랬죠. 다시. 당기순 이렇게 딱 읽으면 얘는 결과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가, 내가 오늘 뭐 하냐면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에요. 택시 운전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기름 10만 원어치 딱 넣었어요. 기름 10만 원 딱 넣고 붕붕붕붕붕붕 택시 운전 끝나고 나서 12만 원을 벌었어요. 기름을 10만 원 넣고 손님을 태워서 12만 원을 벌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엄마가 물어봤어요. 니 오늘 돈 얼마 벌었어? 1번 12만 원 벌었다. 2번 2만 원 벌었다.
지금 약간 마음속에 지금 혼동 생기죠. 12만 원이라고 이야기해야 돼? 2만 원이라고 해야 돼? 12만 원 이야기하시는 분은 수익을 이야기하는 거고 2만 원 이야기하시는 분은 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올해 삼성전자의 단기순 이익은 무엇이고 영업 이익은 무엇이고 그럼 그 이익의 의미는 수익에서 비용 뺀 나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번 돈이 아니라 비용을 뺀 나머지가 있는 거죠. 개념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 2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 그럼 조금 더 다른 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내 옷가게에는 직원이 한 100명 정도 있고 그 다음 옷도 엄청나게 많고 하루에 쓰는 전기요금 장난 아니죠. 그런데 오늘 옷을 100벌 벌어가지고 1억을 벌었어. 예를 들어서 누가 물어봤어요. 너 오늘 돈 얼마 벌었어? 분명히 계산이 안 되죠. 비용 계산이 안 되잖아요. 직원 월급 얼마큼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고 전기요금 얼마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1억 벌었다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말하는 너 돈 얼마 벌었어의 개념은 이쪽 개념이 좀 많이 들어요. 회사에서 또는 뉴스에서 말하는 매출이 얼마다라는 뜻은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번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출이 10조다 해도 자기가 그만큼 10조를 가져갔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개념은 이해하셨죠? 개념은. 그러면 아까 택시도 그럼 개념 잡아 이렇게 돼야 돼요. 12만 원 벌었지만 실제로는 뭐가 들어가죠? 그 안에 또 주행했으니까 기름 10만 원에 또 타이어 달았죠. 타이어 달았잖아요. 계속 몰고 갔으니까 타이어도 가격이 떨어졌을 거잖아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의 인건비도 들어갔잖아요. 내 인건비도 들어가고 또 중간에 또 뭐 더 먹겠어요. 사실은 뭐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 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이랬을지 않을 그럼 그런 것도 다 들어갔을 거고 맞죠? 그런 것까지 다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다 아우르면 나머지가 이. 그래서 우리가 통상 말하는 너 돈 얼마 벌었어는 수익적으로 말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발을 정자를 거꾸로 그립니다. 다시 발을 정자로 그리시면 재무상태표 발을 정자 거꾸로 그리시면 뭐가 된다? 손익계산서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익을 뭐라고 한다? 번돈이라고 합니다. 번돈. 해석하자면 수익이라는 용어가 어렵잖아요. 수익 맞죠? 번돈. 비용을 뭐라고 한다? 쓴 돈. 얼마를 썼느냐? 쓴 돈. 아시겠죠? 쓴 돈. 다시. 그래서 등식이 같다. 어떻게 되냐?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하면 여기 합과 여기의 합은 동일한 거죠. 맞죠?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올 확률이 100%입니다. 100%. 그래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첫날부터 막 용어들이 막 떨어지니까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떨어지니까 되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내일 또 듣고 모레도 듣고 이러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한번 드러나 볼까? 이런 입장으로 오셔야지 오늘 학습한 거 다 외워야지 안 외워집니다. 계속 묻혀가는 겁니다. 제일 좋은 학습법이에요. 묻혀가는 거.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뜻이 납니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제가 시험이라고 좀 표시해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죠. 유동성 배열법. 유동이라는 말 자체부터 유동이라는 말은 현금화라고 보시면 돼요. 현금화. 제가 효진 씨한테 가서 1,000원만 뽑아오세요. 그럼 가가지고 보통 통장에 돈 넣고 현금화 쉽죠? 현금화. 이번에는 이제 윤솔 씨에게 이거 가서 팔고 1,000원으로 바꿔보세요. 힘들죠. 이거 파는 것도 힘들 거고 1,000원 들고 오는 거는 이거 제발 사주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현금화가 어려운 거죠. 이 현금화 아시겠죠? 이 현금화가 뭐 한 거부터 여기 시험에 나옵니다. 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여기예요. 여기 유동의 정의를 묻지는 않습니다. 유동의 정의를 묻진 않아요. 현금화가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그러니까 빨리 현금화 가능한 건 당장 현금이 가장 중요한 건 현금이죠. 현금이 가장 빠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현금이 가장 현금화가 빠르죠.
그 큰 것부터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그것을 유동성 배열의 법칙. 저 유동성 배열의 법칙의 뜻은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 키워드는 얘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큰. 현금화가 빠른 순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항목부터 배열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큰 항목부터 배운다.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온다는 표현을 X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CX 이렇게 하시면 돼요. C가 뭐죠? 시험. X는 안 나온다. 여기에 CO 라고 쓰면 되죠. CO. 시험에 나온다. 일단은 우리 1차적 목표는 이제 자격증을 따고, 맞죠? 2차적인 목표는 이제 취업도 하고, 이런 적인데, 자격증을 잘 따는 방법은 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독학하는 사람들의 특징. 저도 독학을 많이 해요. 독학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요한 걸 몰라요. 다 외워요. 누가 딱 질문하면 대답 진짜 잘해요. 다 외워요. 대신 머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다 외워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공부 다 하고 나서 이제 시험 합격하고 나서 압니다. 아, 시험에 이게 잘 나오죠. 이렇게. 제가 합격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얘가 잘 나옵니다. 큰. 뭐로 나오냐면 작은으로 나와요. 작은.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먼저 배열을 합니다. 유동성 배열의 법칙. 일단은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나누어지는데 자산은 또 두 가지로 쪼개져요. 두 가지로 쪼개져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유동자산. 두 번째는 비유동자산 이렇게 쪼개집니다. 처음에는 유동자산. 근데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유동성이 얘가 크고 얘가 유동성이 떨어지는 애들입니다. 유동성의 배열의 법칙에 의해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져요. 쪼개지는 기준이 아까 살짝 들었던 1년을 기준으로 좀 쪼개지는 게 좀 많고 또는 원 사이클, 회계의 순환 주기라고 하는데 준환 주기에 따라 또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진다. 조금 더 가볼게요. 부채도 두 가지로 잘라져요. 뭘까요? 유동부채. 쉽네요. 또 하나는 비유동부채로 잘라집니다. 그러면 자본은 유동자본과 이게 아니라 자본은 5가지로 잘라집니다. 5가지. 이게 지금 학습하지 말자고요. 회계 2급에는 자본이 안 나와요.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는 회계 2급 갔다가 회계 1급 갔다가 이렇게 갈 거예요. 제일 재미없는 과목이 회계 1급이에요. 이론으로만 좀 이루어진 과목. 제일 재밌는 게 세무 2급. 부가세 나오고 소득세 나오고 막 재밌는데 당연히 어렵겠죠, 맞죠? 예, 회계 여기서는 우리 오늘 파트에서는 자본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5가지가 있다. 자본에는 5가지가 있다. 5가지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에는 5가지가 있다. 자, 자산에는 종류가 몇 가지라고요? 처음에 탁 쪼개지는 게 유동자산과 또 하나는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진다. 나누는 기준이 제가 아까 전에 1년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단어이고 또는 원 사이클이라고 표현하는데 회계의 뭐 1년 순환 주기라고 합니다. 순환 주기. 그래서 지금 이 단어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어지는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보통 1년을 기준으로 나누어지지만 또 다른 회계의 순환 주기에 따라도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 나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어지는 기준은 1년으로 나눈다. 맞다, 틀리다?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1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또 다른 기준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1년을 벗어나도 얘가 1년 이내고 통상 얘가 1년 이후인데 1년 이후라도 유동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유동자산과 일단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지는 거는
1년 만의 기준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 이해가죠? 그 또 다른 무엇인가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 나오지 않고 나누는 기준이 1년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눠지고요. 유동은 또 두 가지로 잘려서 나누어집니다. 유동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고 비유동은 나중에 네 가지로 잘라져요. 첫 번째는 당좌 자산이라고 해요. 당좌. 개념이 당좌 자산의 개념이 뭐냐면 당좌잖아요. 맞죠? 당좌. 약간 개념이 뭐냐면 퀵의 개념입니다. 퀵. 우리 배달하면 무슨 배달이 하죠? 퀵 배달. 퀵. 당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당좌 자산의 개념은 당장이 키워드입니다. 당장. 아시겠죠? 퀵 어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애들. 두 번째는 유동자산의 두 번째는 재고자산. 이 어디서 이런 단어 들어봤냐면 홈쇼핑 같은 거 보면 나옵니다. 지금 현재 5 사이즈가 4, 5 사이즈가 재고가 없습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재고. 그 재고의 개념이 이제 어떤 개념이 좀 들어가냐면 판매하는 상품을 재고라고 합니다. 키워드가 재고 자산의 키워드가 판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판매. 재고 자산은 판매. 그래서 얘가 키워드는 당장. 거기에 PPT에 나와 있죠? 여기 키워드는 판매할. 얘는 당장. 얘는 키워드가 판매한다. 판매할. 얘가 키워드가 입니다. 비유동 자산은 총 종류가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투자 자산. 투자 자산의 키워드는 당연히 목적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투자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투자 자산의 키워드는 투자가 키워드입니다. 투자.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샀다라 하면 여기로 들어가요. 재고 자산으로 들어가요. 건물을 투자할 목적으로 샀다라고 하면 투자 자산이 되는 거죠. 이게 1로 가느냐, 1로 가느냐, 밑에 외우는 유형 자산으로 가느냐에 따라 얘의 다루는 방법이 달라요. 세법에서도 인식이 다르게 해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유형 자산입니다. 유형 자산. 유는 있다라는 뜻이고, 형은 형태 형자입니다. 형태 형자. 이렇게 형자. 형태가 있는 자산을 유형 자산. 사전적인 의미는 형태가 있는 것. 그런데 회계상에 대한 정의는 1년 이상이라는 게 먼저 들어가야 돼요. 1년 이상. 두 번째 키워드는 사용할 목적이 돼야 돼요. 자, 판매할 목적도 아니고 투자할 목적도 아니고 어떤 목적이 돼야 된다고요? 사용할 이 키워드가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형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학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복사기, 그리고 여기 빔 프로젝트, 맞죠? 뒤에 보면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 비디오 카메라, 이런 것들이 사용할 목적이죠. 제가 저거를 투자할 목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 판매할 목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 제가 사용할 목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회계 시험에 나오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맞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유형 자산이라고 합니다.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무형 자산의 키워드는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이 돼야 되고, 세 번째가 형태가 없는 일이 되는 거죠. 무형이 되니까 형태가 없는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네 번째, 기타 비유동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나머지를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한다. 되게 간단한 이야기예요. 투자도 아니고 유형도 아니고 무형도 아닌 애를 기타 비유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얘 키워드가 당장. 그 다음 여기 키워드가 판매할. 판매 목적이니까 판매할. 여기 키워드는 투자할 이 키워드. 여기 키워드는 하나가 빠진 게 1년 이상. 그렇죠? 1년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1년 이내에 사용할 형태가 있는 거는 당좌자산 들어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A4 용지 이런 거죠. A4 용지가
내가 사용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인데 1년 이상 뭐 꾸준히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런 거를 이제 계정 과목은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소모품. 이런 거. 그 다음, 무형자산. 여기도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1년 이상. 1년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기타가 되겠죠? 기타 조금 끌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들을 채워 넣으시고, 여기는 뒤에서 제가 말씀드린 원 사이클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1년 또는 원 사이클. 원 사이클이라는 용어는 시험에 안 나와요. 책에도 안 나와요. 제가 만든 단어예요. 원 사이클. 회계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정상적인 영업 주기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영업 주기. 근데 이 단어가 지금 조금 제가 지금 이렇게 나죠. 요거 해석만 해드릴게요. 중요한 단어는 그냥 시험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1년을 어떤 1년이라고 보냐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라고 해요. 1년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라고 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볼게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오늘이 우리가 이제 수업 시작한 2월 3일. 보고기간 종료일이 언제죠? 날짜로 치면. 12월 31일. 우리 보고기간 1년 단위니까 기말, 결산, 아까 보고기간 말. 보고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이죠. 자, 12월 31일. 제가 오늘 돈을 빌렸어요. 아니면 오늘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어쨌든 돈을 빌려주든 빌리든. 빌려주면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빌려줬다고 할게요. 대여금입니다. 대여금. 돈을 언제 받기로 했냐면 내년 11월에 받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돈을 빌려줬어요. 2월 3일 날 돈을 빌려주고 돈을 언제 받기로 했냐면 내년 11월에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장기예요, 단기예요? 자, 장기 대여금이에요, 단기 대여금이에요? 다시 1년 이내예요, 1년 이상이에요? 유동이에요, 비유동이에요? 지금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장기예요, 단기예요? 단기가 답이 됩니다. 왜 단기가 답입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거죠. 자, 보기간 종료일이 언제라고요? 12월 31일로부터 11월은 1년 이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회사에 가서 돈을 빌리든 돈을 갚든 뭐 빌려주든 어떤 개념이든 장기냐 단기냐 유동이냐 비유동이냐를 따지는 기준점은 오늘로서부터가 아니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개념이 1년이라는 개념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다. 두 번째,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고기간 종료일이라는 단어는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회사 갔을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돈을 빌리든 빌려주든 내년에 뭐 상환이든 돈을 받는다면 단기로 쓰는 것이 맞다 이 말이죠. 오늘로부터 1년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원사이클을 뭐라고 하냐면 정상적인 영업주기랍니다. 정상적인 영업주기는 또 뭐냐?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처음에 뭐 하냐면 물건을 사죠. 이거를 산다라는 것을 매입이라고 합니다. 파는 것을 매출이라고 하고 매출하고 나서 돈을 다시 받죠. 이거를 회수라는 개념으로 간다면 회수한 돈을 가지고 다시 물건을 사겠죠. 매입 매출 회수, 매입 매출 회수, 매입 매출 회수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제가 원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제 책에서는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영업주기. 제가 오늘 토지를 샀어요. 아니 뭐 다시 옷가게를 한다고 하고 바지를 샀어요. 매입. 바지를 팔았어요. 매출. 돈으로 받았어요. 돈 통상 어디서 받죠? 카드 회사에서 받겠죠? 1년 이상 안 걸릴 것 같아요. 맞죠? 그냥 1년 이내 되는데 내가 하는 주 5분 뭐냐면 토지를 팔고 토지를 사는 거예요. 토지를 팔고 토지로 돈을 버는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 있어요. 토지를 오늘 샀어요. 오케이. 토지를 파는 데까지 시간이 무지 오래 걸릴 수도 있죠. 토지도
거대한 금액이다 보니까 뭐 몇십억 이렇게 된다면 살리는 사람은 늦게 오겠죠. 매출이 됐다 하더라도 돈 회수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할부가 되게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경우에도 토지의 목적이 판매할 목적이 된다면, 판매할 목적이 아까 뭐였죠? 재고자산. 판매할 목적을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할 목적이 된다면 얘는 재고자산으로 등재가 되고, 재고자산 등재가 되면 1년 이상 걸리더라도 걔는 이렇게 1년 이상 걸리더라도 재고자산으로 목적이 되면 얘는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에 들어오는 애들은 무조건 1년 이내는 아니에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 들어온다면 얘도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신대요. 너무 깊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1년입니다. 1년. 1년이 중요하다 보니 1년이 정답인 줄 알고 계시는데 1년이 정답이 아니에요. 원 사이클이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상태표의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되게 쉽게 해석하시면 돼요. 단어 자체에서 재무상태표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도 있고 국민보통예금도 있고 농협보통예금도 있고 새마을보통예금도 있고 보통예금이 있는데 만약에 그 통장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면 구분표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내용이 별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표시하면 된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어떤 거는 구분 표시해야 된다, 어떤 건 통합 표시해야 된다는 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내용상 재무상태표에서는 중요하면 뭐 해라? 구분 표시하고 안 중요하면 뭐 해라? 통합 표시해라.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보면 통합 표시되어 있는 항목들이 막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통합해서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산과 부채의 총액 표시. 반대말이 이제 순액 표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액과 총액의 뜻이 뭐냐? 총액은 모든 금액을 총액이라고 해요. 모든 금액을 총액이라고 하고, 순액은 뺄 거 빼고 난 나머지를 순액이라고 해요. 총액 표시와 순액 표시라고 본다면 회계에서는 총액 표시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오답으로 나오죠. 문제에서는. 순액 표시가 오답으로 나와요. 오답으로.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회사가 이제 거래처에 이제 물건을 팔고, 100을 팔고 돈을 100을 받을 게 생겼다. 이걸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100을 받을 게 생겼고, 거꾸로 회사는 거래처에게 물건을 사고 돈을 갚아줘야 되는 것을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권하고 무 차이 아시겠죠? 그 단어를 보시면 좀 익숙하진 않겠지만, 매출 채권은 내가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매입해서 생긴 채무,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입 채무는 갚아야 할 겁니다. 그럼 개념은 그죠? 이 회사가 이 거래처에게 100을 받고 70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100을 받고 70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장부에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자, 지금 요거와 요거 차이 아시겠습니까? 얘는 100을 받고 70을 줘야 된다라고 적은 거고, 얘는 그냥 30만 받으면 된다라고 적은 거죠. 요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하냐면 순액 표시. 요렇게 쓰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총액 표시라고 합니다. 우리 회계의 원칙은 어디 쪽으로 한다? 총액 표시 쪽으로 갑니다. 자산과 부채의 총액 표시 싹 다 적어야 됩니다. 받아야 할 거, 줘야 할 거 싹 다 적어야 돼요. 해석이 달라져요. 이렇게 되면. 이건 퉁 치고 퉁 쳐가지고 받아야 할 것만 적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물론 이제 순액 표시가 예외로 쓰이는 곳도 있습니다.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 쪽으로 간다면 얘는 순액 표시를 해도 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 원칙은, 회계 원칙은 총액 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총액, 순액이란 단어는 시험에 잘 나와요. 총액이 정답이고 순액이 오답입니다. 총액이 정답이고 순액이 오답입니다. 우리 발효정자 했었죠? 이제 또 묻어갑니다. 재무상태표는 발효정자를 그렸을 때 자산, 부채, 자본으로 그려지고 자산에는 크게 몇 가지로 또 나눠진다? 두 가지로 나눠졌죠. 유동성 배열의 법칙에 의해서 무슨 자산? 유동자산과 또 하나는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졌습니다. 유동자산은 또 몇 가지로 나눠졌죠? 두 가지로 나눠졌고요. 비유동자산은 몇 가지로 나눠졌죠? 네 가지로 나눠졌죠. 유동자산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거 먼저 나왔네. 첫 번째가 당장의 키워드인 당좌자산 맞죠? 또 여기 판매할 목적으로 재고자산 계속 묻어가는 겁니다. 계속 묻어가셔야 돼요. 투자할 목적으로 투자자산, 그 다음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에 형태가 있는 하면 유형자산. 다시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에 형태가 없는 이렇게 되면 무형자산 맞죠? 무형자산.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 그 밖에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학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채워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뭔가 발효정자 같은 게 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발효정자에는 이름표가 자산, 부채, 자본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럼 자산에는 몇 가지 막 종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기억은 잘 안 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 거죠. 계속 묻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그런 시기까지 옵니다. 그때 돼서 이제 네 것이 되는 거예요. 자본에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5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해가시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뭐 이래서 막 5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외우실 필요 없겠다. 5가지가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유동성 배열의 법칙. 무엇이 빠른 순서? 현금화가 빠른 순서. 큰 순서. 이렇게죠? 유동성이 큰 거. 그걸 유동성 배열의 법칙이라고 한다. 아까 1년이라는 단어는 언제로부터 1년이었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원사이클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얘를 정상적인 영업주기다. 정상적인 영업주기다. 자, 이런 이야기도 해드렸고 재무상태표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한다? 구분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통합 표시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해드렸죠. 크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자산과 부채는 무슨 표시? 총액 표시가 원칙입니다. 오답으로 나오는 것이 뭐다? 순액 표시가 오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게 빠른 순서인데 유동성 큰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큰. 시험은 빠른이라는 단어보다 큰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큰. 아시겠죠? 현금화가 크다라는 말은 좀 말이 안 맞지만 유동성이 큰. 뭐 같은 뜻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그 31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재무상태표가 이제 이렇게 보여지죠. 어, 31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땡땡땡땡땡땡 현재라고 나오죠. 왜 현재의 뜻이 뭐냐? 일정 시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정 시 점을 이야기하고 좌측 상단에는 무엇을 표시하고 있냐면 회사명,
회사명을 표시하고 있고 기업명이라고 하고 해놨네요. 여기는 일정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측 상단에는 단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위는 1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단위는 이런 식으로 원 되어 있고 원 단위야 여러 개로 바꿀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보고통화라는 용어를 썼어요. 보고통화라는 용어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달러로 보유하고 있다면 원으로 환산시켜줘야 돼요. 특히 울산에는 이제 수출하는 업이 많기 때문에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면 얘를 원으로 바꿔줘야 돼요. 왜? 보고 통화가 원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환율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회계에서는 12월 31일 날 환율 차이에 의한 그런 변동사항 또 기록을 합니다. 환율 차이. 그 얘를 지금 얘가 지금 요렇게 지금 배치가 되었다는 거. 다시 이쪽에는 기업명, 여기는 단위, 재무상태표라는 글자 밑에는 일정 시점이 들어간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다시 기업명, 이쪽에는 단위, 그 다음 재무상태표 밑에는 일정 시점이 들어간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얘를 크게 바르정자로 자르면 이렇게 딱 잘라지죠. 이렇게 잘랐어요. 맞죠? 모양이 바르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바르정자로 되어 있고 여기 글자가 뭐죠 지금? 자산. 여기 글자가 부채. 여기 글자가 자본. 지금 여기 화면은 정확하게 좀 안 나올 수 있는데 아마 책에 보면 좀 진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스크린샷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랑 여기 글자가 진해요. 진하다고. 자산에는 크게 또 몇 가지로 나눠지죠? 유동자산과 여기 있네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으로 이해가십니까? 지금 진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진한 글자로. 책에 한번 보시면 딱 317페이지에 보시면 진한 글자로 유동자산과 또 유동자산은 또 몇 가지로 또 나눠지죠? 당자자산과 재고로 나눠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당자자산과 여기 보시면 당자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눠지죠. 맞죠? 이제 눈으로 좀 보여지기 하죠. 그러면 이제 개념이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당자자산에 들어가는 애들인가 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맞죠? 그러면 재고자산의 애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재고자산의 애들이네요. 그리고 비유동자산에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맞죠? 뭔가가 복잡해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규칙에 의해서 글자가 나열된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칸이 여기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칸이 있죠. 맞죠? 왼쪽에도 숫자가 있는 것이 있고 오른쪽에도 숫자가 있는 것이 있네요.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칸은 계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 과정. 그럼 없는 거는요. 계산 과정이 없는 거죠. 그냥 오른쪽은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은 결과물, 왼쪽은 계산 과정. 그러면 제품에는 계산 과정이 필요 없이 결과물이 얼마라는 뜻이냐면 330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재고자산 안에는 제품과 원재료와 제공품, 이 세 놈이 있는데 다시 재고자산 안에는 제품이라는 놈도 있고 원재료라는 애도 있고 제공품이라는 애도 있어요. 애가 있는데 제품은 얼마나치가 있다고요? 330만 원어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해석을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고자산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판매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무엇인가죠. 맞죠? 무엇인가요? 뭔데? 창고에 넣어놓겠죠.
그럼 창고 문을 이렇게 탁 열었더니 제품이 330만 원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면 나 330만 원이라고 안 해놨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얼마짜리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를 그러죠, 조금 됐습니다. 여기서 해석을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이 부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고자산 부분에 보면 제품에는 330만 원, 제품에 330만 원, 원재료라는 친구에는 350만 원, 그리고 제공품이라는 친구는 90만 원이 있죠. 이 세 개 다 합하면 얼마일까요? 이렇게 세 개 합하면 770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요거 해석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고자산의 770은 제품, 원재료, 제공품 3개 합이 770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당좌자산의 8,577만 원의 합은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의 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이 8,577만 원이 되는 거죠. 맞죠? 이 부분 제가 좀 앉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얘랑 얘를 더해서 8,577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조금 해석하기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자, 이 부분. 짠. 자. 다시. 자, 여기가 지금 외상매출금 요 숫자를 제가 A라고 할게요. 자, 이 숫자를 A라고 하고 대선 충당금 얘를 B라고 할게요. B라고 할게요.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외상매출금의 뜻부터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외상매출금은 내가 고객에게 물건을 팔고 돈을 받지 못한 돈입니다. 다시 내가 고객에게 매출을 하고 받지 못한 돈입니다. 그게 외상매출금이에요. 그 돈이 얼마냐면 1,900만 원입니다. 다시 내가 고객에게 물건을 팔고 돈 못 받은 돈이 1,900만 원입니다. 됐죠?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되냐면 대손 충당금은 못 받을 것이라 가정한 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못 받을 것이라 가정한 돈입니다. 가정. 뒤에서 미룰 겁니다. 못 받을 것이라 가정했습니다. 이래 되면 재무상태표에는 가정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갑니까? 가정을 좀 또 다른 말로 좀 추측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재무제표에는 추측성 데이터가 들어갑니까? 지금 들어가잖아요. 지금 못 받을 것이라 가정한 돈이란 말은 우리가 보는 재무제표 안에는 추측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추측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측 데이터, 즉 가정하는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못 받을 것이라 가정한 돈을 통상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는 1%예요. 그러니까 1%를 또 어떻게 쉽게 보냐면 공 2개 빼면 돼요. 그럼 1%가 돼요. 얘가 위에 값이 얼마가 되냐면 19만 원이죠. 그래서 190만 원의 1% 19만 원을 못 받을 것이라 가정한 돈입니다. 요 값은 이제 어떻게 인식되냐면 계산상으로는 A 빼기 B예요. 그러면 숫자가 이제 성립이 됩니까? A고 B고 A 빼기 B가 되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장부가액이랍니다. 자, 장부가액. 장부가액이란 말을 들으면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이해하면 북이랍니다. 북, 책이죠. 장부가 책이죠. 책, value, 가치라고 합니다. book value라고 합니다. BV라고 하는데 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얘라고 합니다. 자,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문제. 자, 문제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현재 외상 매출금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다시 외상 매출금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라는 질문이 났어요. 다시 외상 매출금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자, 보기 1번 1,900이다. 2번 1,881만 원이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직 학습을 안 했다는 가정하에 한번 보면 외상 매출금의 장부가액을 물으면 외상 매출금의 금액 얘를 부르겠죠. 1,900만 원이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의 장부가액은 못 받을 것이라 가정한 돈을 뺀 나머지를 장부가액이랍니다. 뭐 이렇게 해도 맞는 말이라는 거죠. 지금은 내용상으로는 외상 매출금이 1,900만 원인데요. 그 중에 19만 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부에는 1,881만 원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 결과라고 했죠. 결과. 맞죠? 여기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계산 과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결과는 1,881만 원이 결과이다 라는 뜻입니다. 외상 매출금의 결과는 1,881만 원이 결과물이다. 그 내막은 1,900만 원이 외상 매출금인데 못 받을 것이라 가정한 돈이 19만 원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단기 매매증권, 그 다음 외상 매출금은 얘라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얘값은 어떻게 나왔냐고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세요? 이렇게 나온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단기 대여금이 1,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값과 얘값을 더하면 8,577만 원이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자, 요겁니다. 얘가 A고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B라고 한다면 얘 값은 A 빼기 B다라는 A 더하기 B가 아니라 A 빼기 B다라는 것이 요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져가야 할 지식은요. 여기 있는 애 이름이 장부가액이죠. 자, 장부가액을 제가 뭐라고 했죠? 아까 BV라고 했죠? 장부가액 얘가 A 빼기 B라는 거. 똑같은 논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논리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그런 말이 있어요. 얘가 이제 기계장치라는 친구죠.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했죠. 왠지 누계액은 뭐 이렇게 좀 누적됐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누적된 거. 얘 이름이 뭐냐면 차량 운반구인데요. 얘 이름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되어 있죠. 누계액 때문에. 얘 이름은 또 비품이란 말이에요. 얘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상당히 많다 맞죠?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기계장치 아래에 있는 놈이고요. 여기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량 운반구 아래에 있는 애고, 여기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비품 아래에 있는 거죠. 그림으로 한번 본다면 얘가 기계장치가 취득가액이라고 표현하는데 취득가액이 얼마짜리냐면 4,1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얘가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자, 가치가 떨어졌어요. 얼마만큼 가치가 떨어졌냐면 2,400만 원만큼 가치가 떨어졌어요. 물론 한 방에 2,400만 원만큼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누적되어서 2,400만 원만치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4,100만 원에서 2,400만 원을 뺀 요 사각형, 여기의 면적의 금액은 얼마냐면 1,700이죠. 그렇죠? 1,700. 여기에 지금 어디에 표시되어 있냐면 여기에 표시되어 있죠. 요 내용이 뭐냐면 4,100의 의미를 A라고 주고 아까랑 똑같이 2,400만 원을 B라고 했을 때 여기 1,700의 내용은 A 빼기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A 빼기 B 이 1,700을 뭐라고 하냐고요? 현재
기계장치의 가치죠. 다시 현재 기계장치의 가액이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장부가액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장부가액은 뭐 계산식으로 친다면 취득가액이라는 놈에서 다 그냥 이렇게 흘러 들으세요. 나중에 배웁니다.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한 것이 이제 취득가액이 얼마냐면 여기 취득가액이 얼마냐면 4,100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면 2,400이죠. 얘를 제가 A라고 했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B라고 했어요. A 빼기 B를 뭐라고 하냐면 장부가액이다 라고 합니다. 장부가액.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장부가액. 그래서 다시 질문하면 이겁니다. 기계장치 얼마짜리예요? 1,700짜리입니다 라고 결과물은 1,700인 거죠. 어떻게 해요? 4,100에 사왔는데요. 2,400만큼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다시 차량 운반구 얼마짜리예요? 1,190만 원짜리입니다. 어떻게 해요? 2,542만 5천 원 주고 샀는데 얘가 가치가 1,352만 5천 원 떨어졌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얘네들 토지는 왜 감가상각 누계가 없지?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상상해 보면 토지가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특징이 감가상각을 한다. 나중에 유형자산 배우실 때 감가상각 부분에 대해서 배우지만 그 중에 감가상각하지 않는 두 놈이 있어요. 그 두 놈 중에 대표적으로 한 놈이 토지입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대표적인 놈이에요.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도 그 사왔던 가액 그대로 있고 오히려 상승하는 면이 있죠. 토지가 가격이 오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 자산은 이 친구 하나밖에 없죠. 이 친구 장기 대여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자산이 그대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그냥 토지 기계 장치, 얘는 차량 운반구, 얘는 비품, 요 네 가지 합하면 9,79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합하면 9,790만 원 되고 개발비 한 놈밖에 없죠. 그래서 개발비 그냥 무형 자산으로 등록됐고 기타 보증금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기록이 되었죠. 요거를 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투자 3,000에 유형 9,700에 무형 480에 기타 비유동 1,000만 원을 합하면 비유동 자산인 1억 4,2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흐름은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당좌 자산에 있는 8,577만 원과 재고 자산의 770만 원이 합해져서 유동 자산을 이뤄냈고요. 그 다음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이 합해져서 1억 4,270만 원을 만들어졌고 이 만들어진 애들이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자산 총계가 밑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숫자가 지금 현재 조금 너무 작으니까 한번 적어보면 236-170-000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되었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흐름만 보면 유동부채는 이만큼 종류가 있고 이만큼 종류의 합계가 얘가 된 거고요. 비유동부채는 이만 하나밖에 없네요. 해서 3,000만 원이 되었고 이 두 놈의 합이 부채 총계를 이루어내고 있네요. 맞죠? 자산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자본의 종류가 몇 가지? 5가지. 하나, 둘, 셋, 넷, 슉!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의 합계가 뭐냐면 자본총계의 합계가 뭐냐면 얘가 되는 거죠. 자, 얘랑 얘 부채총계 얘를 합하게 되면 이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얘가 되는 거죠.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얘 값과 동일합니다. 는 방식은 대충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 다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이 자산, 자, 오른쪽이 부채, 아래가 자본. 자산에는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유동자산과 또 하나는 비유동자산. 기준이 1년 또는 무엇인가는 있다. 이 정도. 1년 또는 무엇인가는 있습니다. 원 사이클. 근데 그게 그렇고 일단 부채는 또 몇 가지? 두 가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어지고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동. 요게 우리 보통 보는 서식에는 진한 글자로 좀 되어 있어서 눈에 팍팍팍팍팍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되고 그 다음 어디니? 어디까지 갔지? 자산 총계와 부채 총계와 부채와 자본의 합계의 총계가 동일함을 볼 수가 있죠.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PPT에는 답이 나와 있으니까 칠판을 보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재무상태표가 제가 푸는 방식이에요. 뭐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점이죠, 맞죠? 이때는 제끼고 요 두 개서 무엇을 나타내고 이건 손익계산서죠.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죠. 실제적으로 있었던 기출문제입니다. 그 다음 조금 더 가보면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과 경영성과 좀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 72회차. 뭔가 어려운 듯 보이는데 답은 딱 보이는 뭐 그런 문제죠. 풀 수 있습니다. 기업이 경영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각종의 재화 채권을 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배우진 않았지만 뭐 그런 것 같아. 오케이. 기업이 장래에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채권, 채무, 의무 이런 거 부채라다. 맞는 것 같아. 맞죠? 이렇게 배우진 않았지만 기업이 부채에서 자본을 차감하는 게 아니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을 뭐라고 한다? 자본이라고 한다. 지금 부채에서 자본을 더해야 되죠. 더해야 정답은 확실하게 3번이 됩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낸다.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맞죠? 오케이. 자, 다음. 너무나도 쉬운 문제인데, 맞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나올 때는 땡큐 하고 푸시면 됩니다. 땡큐, 자산, 부채, 자본. 정답은 3번. 우리가 학습을 했으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음.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어지는데, 당장, 무슨 자산? 가의 당자산. 맞죠? 맞죠? 나이는 판매할 목적. 틀렸죠? 땡 날리고. 맞죠? 정답은 2번. 다는 무슨 목적으로? 투자할 목적으로. 무슨 자산? 투자자산. 틀려. 땡, 땡 끝나졌죠? 네, 투자자산. 여기는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이고 형태가 있는 유형 자산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챕터인 재무상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